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1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물류관리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201페이지죠. 제3자 물류 3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부분들은 최근 한 10년 정도 기출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장 빈출됐던 부분들 위주로 이제 해드린 거니까 그 부분 믿고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 강의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것만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풀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또 숫자가 너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출문제, 우리 이제 보면 기출문제집들 사면 보통 5년치 있어요, 5년치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을 사서 한번 해답이랑 해서 이제 쭉 보시고요. 해답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나 혼자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한데, 해답을 보면서 문제 풀고 정답을 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답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Q넷에 들어가면 물류관리사 파트에 들어가셔서 물류관리사 시험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내려받기가 있어요. 문제 내려받기. 그래서 5년치 우리 기출문제집에 5년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5년치 이상 다시 한번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 10년치 정도 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10년치에서 벗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뭐 최근 한 6, 7년, 7, 8년 요거 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옛날 문제는 또 구닥다리죠. 올드 패션은 됐고 최근 우리 기출문제 5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치면은 뭐 떡을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목별로 독파하시는 게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하실 때, 기출문제집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일단, 저랑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물류관리론 공부를 했습니다. 물류관리론. 18강 이렇게 들었으면 이거는 빠른 시간에 한번 딱 듣고 뭐 2번, 3번 들을 필요도 없어요. 빠른 시간에 한 2번 들으시고 듣고 나서 빨리 한번 쭉쭉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또 듣고 넘어가면 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공부 끝나고 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런 게 중요했구나 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푸신다.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독파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독파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회부터 최근 10년 동안 10년치 기출문제를 하나에 계속 푸는 거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SCM 맨날 나온다라는 거죠. 뭐 채찍효과의 원인, 경감방안 맨날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면 물류 관련돼 가지고 상적유통, 물적유통, 그 다음에 상물 분리 맨날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EOQ 뭐 계산하는 거 아니면 ROP 계산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맨날 나온다라는 거죠. 아마 PPS, 파레토 풀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 맨날 나온다라는 거. 나오는 놈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출제위원도 20대 80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중요한 20%가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걸 안 내면 낼 게 없어요. 이번 시간에 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PL, 4PL 관련된 부분 이것도 빈출 아니겠습니까? 빈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기출문제 꼭 반복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페이지 제3자 물류 보도록 하죠. 우리 통상 뭐 3PL이라고 그래, 3PL. 3PL. 근데 3는 아니고 원래는 3가 뭐예요? 서드예요, 서드. 이 first 이렇게 하죠. second. 그 다음에 서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서드가 TH 아닌가요 이거? 서드? TH?
third part logist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라고 그러죠.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를 하면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 이렇게 있었죠. 이거 지급 형태별 있었죠. 지급 형태별. 지급 형태별 물류비 분류에 보면 지급 형태별 내지는 자가 위탁별이라고 그러죠. 자가 위탁별 물류. 1자는 생산은 내가, 물류, 운송, 보관, 하역도 내가 하는 거죠. 2자 물류는 생산은 내가, 물류는 자회사가 해주는 거죠. 제3자 물류는 생산은 내가,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이 하는 거죠. 4자 물류는 뭐예요? 4자 물류는 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 IT 컨설팅,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글로벌화 되면서 IT랑 컨설팅이 워낙 중요해졌죠. 지금 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야 다. 반도체도 AI, 물류도 AI, 로봇도 AI, 다 뭐 바이오까지도 다 AI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4자 물류다라는 거. 자, 제3자 물류 전략적 관점 보죠. 아웃소싱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위탁해 주는 거예요. 물류 전문 기업한테 물건을 다 주는 거죠. 물동량 주는 거예요. 나는 운송 보관 하역할 돈도 없고 내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애한테 넘겨주는 거죠. 핵심 기업한테. 제조업체가 조달 생산, 판매, 제품 배달까지 전담하는 것이다. 뭐 1자, 2자 돼 있고요. 3자 물류 보면 제조업체는 조달 생산, 판매까지만 담당하고 수송, 보관, 유통 기능은 해당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물류업체한테 전략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물류 혁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물류활동에 대한 가시성, 요즘에 가시성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3자 물류를 하면 뭐가 좋아요? 비용이 일단 절감되고요. 서비스 질도 일정 부분, 그쵸?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공급 체인 관리 관점에서도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부가가치 물류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물류 제휴 관점에서도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큰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가가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 체인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체인망을 갖다가 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좋다라는 거죠. 자, 제3자 물류의 장점 보죠. 화주기업, 그 다음에 3PL 기업. 화주기업의 장점, 그 다음에 제3자 물류하는 기업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관리성, 전략성. 화주기업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장비, 설비 관련 재무위험의 전가. 이게 뭡니까? 내가 물류센터, 창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화물 자동차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 물류하지 않으면 내가 화물 자동차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1톤짜리부터 뭐 20톤짜리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 있죠. 그런 비용들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비용 절감도 돼요. 얘는 전문기업이잖아요. 물류 전문기업이기 때문에 물동량을 많이 확보한단 말이죠. 그렇죠? 물류 공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요. 네, 전문성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개발 비용도 분담이 된다. 관리성 부분에서는 자, 물류는 어때요? 물류는 제3자 업체한테 여기는 위탁한 거죠. 물류를 위탁했기 때문에 핵심 역량, 나는 제조하는 거야. 그거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만 전념해서 R&D도 개발하고 신제품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 업체와의 공급사슬 구축을 통한 관리가 용이하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 확대가 가능하죠.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PL 업체 측면에서는 장비 설비의 이용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여기 물류 회사가 있어요. 3PL하는 물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한진이에요. 한진. 그럼 얘네들은 물동량은 여러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LG에서도 받고 뭐 삼성에서도 받고, 그렇죠? 무슨 기업에서도 받고 어디서도 받고 여러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어때요? 규모가 커질수록 물동량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물동량이 커진다라는 건 뭐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대량의 어떤 설비를 가지고 있죠. 대량의 장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가 떨어지게 돼 있죠. 운영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소수의 대형 화주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소수 화주의 공급사슬 구축을 통한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화주들이 LG, 삼성 어때? 다 큰 애들이잖아요. 물론 작은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을 통한 투자 범주도 확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핵심 역량 자체가 뭐예요? 얘는 물류가 핵심 역량이에요. 그거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페이지 넘기시면 203페이지. 제3자 물류와 전통적인 아웃소싱의 차이인데, 원래 아웃소싱 하는 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위탁하는 거. 어떻게 보면 범위로 보면 이게 또 훨씬 더 크죠. 그죠? 근데 얘는 전략적이야. 전략적. 좀 전략적인 거고, 얘는 장기적인 거예요.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도 전략적인 상위 단계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상위 단계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CEO가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전통적인 아웃소싱은 이건 좀 단발적이에요. 장기적이지 않고 좀 단발적이고, 개개 어때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죠. 개개 업체. 개별 업체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얘는 장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애들, LG, 뭐 삼성,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 LG, 삼성 말고 또 뭐 현대 뭐 이런 애들, 굵직굵직한 애들이랑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현대는 글로비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자물류죠, 이자물류. 여기 단발적이고 개별 업체의 관계가 좀 많고, 또 어떻습니까? 얘는 기능적이에요, 기능적. 좀 기능적인 관계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CEO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표 보면 여기는 원가 절감이에요. 원가 절감. 얘는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경쟁 우위 획득에 있습니다. 제3자 물류하면 뭐예요? 나는 핵심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쟁 우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임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상하관계다. 여긴 파트너 관계예요. 장기적 관계, 그렇죠? 중장기적 협력 관계, 전략적인 관계다. 수동적이고 오면 받는 거고요. 여기 능동적으로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수의계약이고 경쟁계약이고, 여기 종합물류 서비스, 여기는 기능별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가 CEO. 여기는 CEO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기능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3자 물류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3자 물류와 전통적 아웃소싱 최근에 또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봐주실 필요가 있다. 포피엘 제4자 물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4자 물류 포피엘은 광범위한 공급체인 SCM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보면 3PL에다가 IT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 붙으면 좋다. 최근에 뭐 핀테크, 금융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인트 벤처랑 개념이 비슷해지는데, 조인트 벤처를 우리말로 하면 합작 투자라고 해요. 합작 투자. 이 글로벌 개념이죠. 글로벌 해외 진출을 할 때 주로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합니다. 조인트 벤처는 합작 투자하는 건데, 내가 100% 다 투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내가 투자하고, 50%는 현지에 있는 현지법인들, 현지 상황이 아주 능통한 현지법인이나 50대 50으로 투자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합작 투자입니다. 얘네도 일종의 합작 투자라는 거죠. 3PL 업체에다가 IT, 컨설팅, 금융 이런 것들이 같이 껴서 하나의 회사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 보면 물류정보와 정보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혀 이는 기존 물류산업이 재편되고 특화된 물류 솔루션을 바탕으로 산업별 물류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다. 솔루션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보면 더 알고 가기 체크, 제4자 물류의 장점 체크, 공급사슬 전체 효율적인 관리가 운영이 가능해지고, 참여업체 공통의 목표 설정. 참여업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3PL, IT, 컨설팅, 금융, 얘네들 공통의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협업, 계속 나오는 얘기죠. SCM부터 해가지고는 다 뭐야? 정보 통합, 공유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효율화시키는 것이다. 경로 전체를. 그 다음에 제4자 물류 특징 나오죠? 제4자 물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면서 제3자 물류가 더욱 발전되게 된 개념이 바로 포피엘이다. 포피엘. 두 번째, 상호 보안관계에 있는 IT업체, 운송업체 등 타 물류업체와 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작 투자 또는 장기간 제휴. 이거 다 뭡니까?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3PL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규모의 경제. 요것만 가지고도 제3자 물류 업체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니까 전문성이 좀, 요거에 대한 전문성 플러스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붙여줘야만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IT예요, IT. 정보 시스템을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물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다 또 금융 이런 것까지 붙여줘야만, 부가적인 기능을 부여해 주어야만 어때요? 소비자들이 나를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자 물류는 아웃소싱, 인소싱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다. 네 번째, 4자 물류 공급 제공자는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있다. 수평적인 계약 관계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가면 뭐 204페이지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박스 4번에 보면 물류 아웃소싱 있죠? 아웃소싱의 개념, 뭐 효과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류 아웃소싱이 뭐 효과, 뭐 개념, 이건 뭐 제3자 물류랑 거의 유사하죠. 단지 아까 했지만 제3자 물류랑 그다음에 아웃소싱 차이점이 있었죠? 이 차이점, vs 이 차이점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물류에서는 제3자 물류 아웃소싱을 나눠서 보지만 이건 물류에서만 그래요. 일반적으로 경영학 전체적인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아웃소싱, 제3자 물류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물류에서는 이거를 분할해서 보겠다라는 거. 자, 206페이지 넘어가면 이 로지스틱스인데 2가 붙으면 뭐예요? 2가 붙으면. 이 뭐 전자정기인 거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207페이지 넘어갑니다. 207페이지 가면 6시그마인데 이건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6시그마는 이건 일단 품질관리 파트예요. 품질관리.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예전에는 우리 앞에 TQM이라는 건 배웠죠. TQM. 예전에는 뭐 퀄리티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했는데 TQM 전사적인 품질 관리를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뭘? 저거 6시그마. 이걸로 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6시그마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1980년대인가요? 모토로라. 핸드폰을 만들던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저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6시그마 제도를. 그 전에 1시그마, 2시그마, 뭐 3시그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6시그마예요. 6시그마.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이 꽃을 핍니다. 어디? GE라는 회사 가서. 잭 웰치라는 회장이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GE라는 회사의 수익을 뭐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어마어마하게. 왜? 불량률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보면 개념 보세요. 품질 혁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다. 무결점 품질을 목표로 고객한테 인도되는 재화 및 서비스 분량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되는 분량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3.4 ppm이라고 그래요. 3.4 이게 뭐야? 3.4 이거 3.4는 100만 개를 만들면 분량은 3.4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3.4개 이내로 3.4개 이내로 불량품 생산하는 게 목표다. 그럼 옆에 확인하기 계산 문제 있는데 뭐 엄청 쉽죠? 300만 개 생산할 시에 식스시그마 관리 체계 내에서 불량 가능 수량은 몇 개인가? 100만 개 중에 3.4개니까 300만 개니까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2개네. 10.2개. 이런 거죠. 자, 식스시그마 특징이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특징 보시면 208페이지 메뉴에 식스시그마의 특징 18회 때 25회 때 두 번 나왔죠. 계산의 대상은 프로세스이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프로세스 중시형이다. 두 번째, 고도의 통계적 기법 활용을 통해서 모든 업종,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현상을 수치화로 가능하다. 수치화, 식스시그마 자체가 99.9999 그거예요. 수치화 가능하다라는 거. 3.4 ppm이다.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 정의 및 개선을 위한 정량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품질 공학적인 것들을 적용했고 6번에 보면 다단계 실행 절차, 메이크의 준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드메이크에 지금은 드메이크. 지금
드맥입니다. D는 디파인이에요. 디파인. 여기 나와 있네요. 디파인. 정의하는 거죠. measure,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이고, analyze, 이거 뭡니까? 분석하는 것이고, improve, 개선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컨트롤,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피드백하는 것이죠. 드맥이다. 드맥. 드맥이란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7번에 보면 CEO의 강력한 추진에 의한 전사적인 참여, 그 다음에 사내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탑다운 방식이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기출문제 나와 있잖아요. 확인하기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207페이지 가면 더 알고 가기 옆에 보면 식스 시그마 5단계 실행 절차 있습니다. 27회 때도 나왔는데 define, measure, analyze, 그 다음에 improve, control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 상당히 중요해요. define, 뭐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의 기회를 찾는 단계다. CTQ를 도출하는데 CTQ 뭐냐? 핵심 품질 특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 특성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measure, 문제 현상, 그다음에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다. 쭉 나와 있으니까 이 5개 용어의 정의 알아두시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식스 시그마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벨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벨트 제도.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적어주시고 이렇게 벨트가 있단 말이죠. 맨 윗대가리부터 쭉 나눠져 있어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운영하는 사람들. 맨 위가 뭐냐면 챔피언.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합니다. MM이라고 그러죠. 마스터 블랙벨트. 블랙벨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죠. MB네, MB,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에 블랙벨트. 그 다음에 그린벨트. 맨 밑에는 사원이죠, 사원. 화이트벨트. 여기까지. 요것도 알아두셔요. 맨 위! 상위권에 있는 자가 바로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식스 시그마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관리자. 책에 안 나왔으니까 저거는 꼭 체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208페이지 넘어가죠. 이거 뭐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 봤죠? 됐습니다. 자, 이번엔 박스 6번, 큰 6번에 보면 TOC, Theory of Constraint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제약, 이런 제약. 뭔가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공정을 갖다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이렇게. 1단계, 1공정, 2공정, 3공정, 4공정이 막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 중에 하나, 하자 있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10분밖에 안 걸려. 근데 여기는 12분이 걸려. 여긴 7분이 걸려. 여기 8분이 걸려. 다 좋은데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끝나는데 얘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자 있는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제약 구간이 되는 거죠. 제약 구간. 다른 말로 하면 에러 구간이에요. 에러 구간. 다른 말로 하면 병목 구간이 되는 것이죠. 병목 구간. 바틀렉이라고 바틀렉.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이 좁기 때문에 술을 따르면 콸콸콸콸 안 나와요. 빨리빨리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여기 좁아졌죠. 여기 넓은데 여기 좁아졌단 말이죠. 바틀렉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틀렉 현상을 갖다가 없애고 좀 공정 전체를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TOC 이론이다. 이 제약 이론은 1980년대 말 책에서 나오는 게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덕골이라는 책을 썼어요. 덕골. 축구의 골은 뭡니까? 축구의 목표가 골이잖아요. 목표예요, 목표. 제약 이론이란 1980년대 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골드렛이라는 박사가 기업의 이익의 최대화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시한 이론이다. 제약 요소라든가 병목 공정, 이게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약 구간, 에러 구간, 병목 구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이 구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전체 효율성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 알고 가기에 보면 지속개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27회 때 기출문제예요. 순서 문제가 이게 27회 때 기출이에요. 기출. 순서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약 자원이 뭔가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식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제약 자원을 제약 자원에 어떻게 종속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제약 자원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뭔가 잘못된 거는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자원, 뭔가 가장 부족하고 병목 구간에 있는 게 뭔지,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제약이 없는 애들을 갖다 어떻게 종속시킬지,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아까 병목 구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임프로브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 된다더라. 2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더 알고 가기에 보면 재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TOC 3요소 있잖아요. 스루풋. 스루풋은 판매에 의한 기업의 현금 창출 정도를 얘기한다. 둘째, 재고, 인벤토리죠. 판매를 위해서 재화에 투자된 자금을 얘기한다. 세 번째, 운영비용, 익스펜스죠, 익스펜스.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는 기업이 재고를 스루풋,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스루풋. 뭐야, 이거? 수익이죠, 수익.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판매를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익이에요. 리턴입니다. 재고, 인벤토리죠. 투자된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운영비용,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기업이 재고를 스루풋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 하여튼 우리 시험에서 어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용어예요, 용어. 이 용어를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용어에서 또 파생되는 게 뭐예요? 순서 문제. 용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순서 문제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 제약이론 운영의 주요 개념인데, 드럼, BPR이라 BPR. 드럼, 그 다음에, DBR. 버퍼, 그 다음에 로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는 거죠. 이제 걸어가는 거야, 이제.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행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을 묶어놨어. 뭘로? 로프로 묶어놨어, 이렇게. 로프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야. 특히 얘는 앞에서 북을 치면서 갑니다. 한 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퉁퉁퉁퉁 치면서 가는 거야. 얘가 어때요?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거야. 퉁퉁퉁퉁 치면서 쭉 나가는 1공정, 2공정, 3공정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줄이에요. 이 줄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줄 관계, 만약에 여기가 문제 있으면 여기에 버퍼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을 갖다 넓게 이렇게 넓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버퍼예요. D는 드럼을 두드려서 전체 흐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속도를 조정하는 거, 조정해주는 역할. 얘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면 또 안 돼요. 혼자 빨리 가버리면 나머지가 쫓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버퍼, 병목 전 공정은 병목이 쉬지 않도록 버퍼를 형성. 얘가 만약에 버퍼면 앞뒤에 뭔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유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로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목 이후의 공정은 병목과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흐름이 이어지도록 프로세스 전체를 최적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기출문제가 많으니까 그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TOC 이론에 다 풀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박스 4번에 보면 공정효율이라고 해서 라인 오브 밸런싱이라고 해요. LOB라고 합니다. LOB도 이거랑 다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LOB 이렇게 합니다. 라인 오브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밸런싱. 그래서 공정 효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에로 공정 작업 시간 곱하기 공정수, 그 다음에 각 공정 시간을 다 합산한 것이다. 이걸 나누면 공정 효율이라는 게 나온다. 공정 효율 100%의 상황은 모든 개별 공정 활동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더라. 계산 문제 하나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다음 편은 물리센터 하역 작업에 연속된 5개의 공정별 작업 시간이다. 공정 개선 후 공정 효율을 80%로 만들기, 그러니까 LOB를 개선한 이후에 80%로 만들고 싶은 거죠. 만들기 위해서는 에로 공정의 작업 시간을 몇 분 줄여야 되는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딱 보면 제일 시간 긴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얘를 교체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몇 분으로 했을 때 전체 80%가 나오냐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 공식에서 봤지만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각 공정 시간을 다 더한 거예요, 여기는. 다 더한 거. 자, 보면 다 더해야겠죠? 13, 10. 근데 얘가 X잖아요, 얘를 몇 분으로 해야 될까? 이거잖아요. 에로 공정의 작업 시간을 몇 분, 에로 공정이 여기니까 요거를 몇 분으로 줄여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여기 X죠, X. 그 다음에 11분,
다음에 10분. 밑에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몇 분이에요? 16분이에요, 16분. 얘를 갖다 몇 분으로 해야 되느냐? x 곱하기 5개 공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0.8 되면 되죠, 0.8. 이거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8분이 나온다, 8분. 아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에러 공정으로 바뀌는 거니까, 개선이 되는 거니까, 개선한 이후에는, 개선 이후분이니까, 여기는 어떤 거? 1, 2, A, B, C, D, E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 에러 공정, 얘가 되겠죠? 밑에는 에러 공정에다가 총 공정수를 곱한 만큼만 하면 되죠. 이 0.8이 돼요. 계산하면, X는 8분이 됩니다, 8분. 여기는 8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8분으로 바뀌면 전체 공정 효율이 에로비가 80%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80%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8분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A 공정이 뭐가 돼요? 병목 공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211페이지에 전략적 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인데 뭐 지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예라고 하기도 하고 포스트폰먼트라고 그래요. 뒤로 포스트가 뭐야? 뒷부분이죠. 포스트. 앞에는 엔트고 뒤에는 포스트죠. 포스트. 뒤로 지연시킨다라는 거죠. 제품의 구조, 제조, 공급사슬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설계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완성 시점이죠. 이거. 최종 완제품의 완성 시점을 연기시키는 거죠. 연기시킴으로써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지연이다. 다른 말로 유예라고 한다. 같은 말이죠. 지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아까도 했지만 전 시간에도 완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완제품인데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만들어 찍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게 통했어요.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는 이게 맥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품종 대량 생산을 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품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욕구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표준품만 만드는 거예요. 반제품만 만드는 거예요. 반제품이라고 그러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때요? 완성 시점, 필요로 하는 시점에 풀이라고 그랬죠. 풀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마다 다르게 해주겠다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 다 다르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 시점을 갖다가 뒤로 전략적으로 연기시키는 거예요. 특히 글로벌 시대는 이게 매우 중요해졌다. 이게 형태뿐만이 아니라 형태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어떤 옵션을 붙여주는 거 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글로벌이니까 그 나라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대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현지에서 유예시킬 때 제품의 완성품 유예잖아요. 현지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반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양이 이거다. 그러면 이걸로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원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원하면 이걸 다 만들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거. 반제품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전략적 유연이다. 전략적인 지연이다. 유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박스 2번에 전략 지연의 유형 쭉 나와 있는데 투기, 지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짱이란 사람, 탄이란 사람이 2002년에 체크한 부분인데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건데 기출됐어요. 기출됐습니다. 이거. 형태 지연도 있고요. 시간 지연도 있고 장소 지연도 있습니다. 형태 지연. 지금 했던 거죠. 이게 형태 지연이잖아요. 형태 지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쪽 한쪽 구퉁에만 붙은 것도 있고 형태 지연이죠. 제품 차별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어요. 다른 기업 경쟁자랑 차별하기 위한 차별화 조건이죠. 하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제품 차별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부과하는 제조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
시간 지연, 제품 차별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와 제조 시점을 재구축하는 것, 완성품 시점을 갖다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죠. 장소 지연도 있어요. 제품 차별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지적 위치를 재설계하는 것. 현지국에 가는 거야, 현지국에. 현지국에 공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제품 상태로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 오퍼가 딱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해서 고객의 요구가 들어오면 풀이잖아요. 풀 시스템이잖아요. 그때부터 제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박스 8번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 경제 법칙, 무어의 법칙, 메칼프 이게 시험에 안 나오죠. 상식이에요. 상식. 무어는 반도체 칩인데요. 18개월마다 1년 6개월마다 생산량이 2배로 뛴다라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이. 정보 처리 능력이 2배로 뛴다. 메칼프는 지수 법칙입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예전에는 뭐 발전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프의 법칙, 단절의 법칙. 단절의 법칙은 다른 말로는 캐즘이라고 합니다. 캐즘. 대단절이라는 게 있다. 캐즘. 대단절이라고 그러죠. 대단절. 우리 이제 제품 수요, 제품의 그 생애주기를 봤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인데 도입기에서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 도입 단계에서는 혁신적인 수요층이라든가 아니면 조기 수용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잘 되는데 여기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아니면 주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데까지 타임 래그가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캐즘, 대단절이라고 한다. 나머지 한번 봐주시고 213페이지 박스 2번에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물류 이렇게 돼서 21회 때 기출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초연결성 다 연결됐어요. 옛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붙어 있단 말이죠. 초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경계가 허물어졌죠. 초저지연성과 초지능화, 지금 AI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AI로 생산도 하고, AI로 어떤 실험도 하고, AI로 뭐 다 하죠? 어떤 지금 AI 통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반도체, AI 반도체. 지금 반도체도 AI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도 AI 바이오. 로봇도 AI를 다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초지능화. 그 다음에 자율화된 장비, 자율주행. 이것도 뭐 AI에다가 GPS 붙이고 맵 기능 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융합기술은 빅데이터, AI, IoT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최근에 여러 차례 출제돼서 별표입니다. 별표. 블록체인 또 나올 수 있죠? 블록체인 별표. 블록체인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블록체인이 또 우리가 쓰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물류에서도 쓰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물류에서도 활용되고 있죠. 우리나라 관세청. 우리나라는 제일 빨라요. 관세청에서도 블록체인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또는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리며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들의 개인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산형 정보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하게 된 계기는 블록체인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암호화폐 때문에 그렇죠. 암호화폐. 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그렇죠? 정보가 누출이 안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했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분산원장 또는 공공거래장부라고 그러죠. 옛날에 중앙은행에서 모든 걸 다 관리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픈돼 있지만 누구나 볼 수는 없어요. 뭐 오픈, 뭐 프라이빗 형태도 있고 퍼블릭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보안성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기술을 물류산업에 적용 시 우리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을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요거 용어의 정의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용어의 정의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기술을 물류산업에 적용 시 화주들이 자신의 화물을 추적하거나 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운송 중 파괴, 그 다음에 관리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실시간 파악과 대처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엔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 근데 지금은 비저빌리티가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블록체인의 유형과 특징 부분이 있죠. 24회 때도 또 기출이 됐네요.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컨소시엄. 컨소이엄이 아니면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 컨소시엄 블록체인이죠. 컨소시엄은 이거는 뭐 중간적인 입장이고, 퍼블릭 보겠습니다. 퍼블릭. 개방형 블록체인.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만 보안성이 상당히 높은 게 바로 퍼블릭입니다. 채굴 등 알고리즘 기반 익명의 거래 증명이 필요하고요. 안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 투명성, 보안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퍼블릭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도 활용되고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라이빗은 개인이죠. 개인형 블록체인이다.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중앙기관이 거래를 증명해줘야 된다. 효율성, 확장성, 신속성이 있지만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 밖에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죠.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효율적인 공급사슬 기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공급사슬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VMI도 나와 있고 CMI, CPFR, 그다음에 크로스토킹, 그다음에 QR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VMI랑 CMI는 다 CRP 중에 하나죠. CRP. VMI는 벤더예요. 벤더가 뭐래요? 매니지드. 뭔가 관리해 주는 거죠. 총괄적으로 뭐야? 정보를 다 통합을 해서 이걸 공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벤더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거. CMI는 뭐예요? 코죠, 코. 함께 한다라는 거죠. 누가? 공급업자, 제조업자잖아요. 제조업자와 유통업체가 함께 하는데 그때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다?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재고를 관리하는데 누가? 그렇죠. 얘가 주도권은 가지고 있다는 거. CPFR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판매 계획, 플래닝 하고요. 수요 측, 포캐스팅 하고요. 재고 관리, 뭐죠? 리플레니시먼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다. 크로스토킹은 공급사슬 간의 각 단계에서 제품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관 기능을 없다. 흐름형 창고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5번. QR은 공급업자와 생산업자. 공급업자와 생산업자는 다 같은 말이죠. 누구예요? 공급업자. 업자 또는 뭐죠? 생산업자. 생산자죠, 이거. 얘네와 누구예요? 유통업체죠, 유통업체. 요거 간에 어떤 협업을 하는 게 바로 QR이다. 의류 분야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5번 되겠죠? 문제 2번.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쭉쭉쭉 쫙 읽어보시고 1자, 2자, 3자, 4자.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제3자 물류가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 B2C에 집중하는 반면 제4자 물류는 기업 간 거래 B2B에 집중한다라고 되는 반대로 되어 있죠. 제3자 물류는 어때요? 제3자 물류. 이건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제조업체. 자, 물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물류 전문기업이 하는 거죠? 전문기업. 얘도 회사고 비즈니스고 얘도 회사죠. 비즈니스죠. 그래서 B2B야, B2B. 제3자 물류는 B2B다. 제3자 물류는 B2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4자 물류는 어때요? 좀 기능 갖다가 확대시킨 거죠? 제3자 물류 3PL에다가 IT 기업, IT 기능이죠? 그 다음에 컨설팅, 때에 따라서는 금융까지 다 합친 거란 말이죠. 얘네가 특정 파트너를 딱 찍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 소비자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여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B2B보다는 B2B도 하지만 B2C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자, 채찍효과의 별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채찍효과에 관련된 문제다. 옳지 않은 거 1번. 공급사슬에서 정보의 왜곡 현상은 채찍효과를 발생시킨다. 좋죠? 채찍효과 자체가 뭡니까? 수요의 왜곡 현상이에요. 왜곡 현상. 그래서 정보를 통합하고 이거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런 거죠. 2번. 공급사슬 상에서 채찍효과는 공급사슬의 하류, 즉 소비자 측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집니까?
소비자 측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상류로 갈수록. 상류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그 폭이 커지는 거죠. 하류가 아니라 상류죠, 상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죠, 생산자.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고요. 3번, 4번, 5번 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별표. 3번 보세요. 채찍효과 주요 원인으로는 부정확한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의 변동, 긴 리드 타임 이런 것도 있다. 부정확한 수요 예측. 이게 뭐예요, 이거? 수요 예측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하면 정확성이 좀 있는데, 신뢰성이 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 다르고 정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문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공급사슬 관리의 특징,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공급사슬 관리자. 경로 전체라고 그랬죠? 경로. 이 경로 전체를 갖다 효율화 시키는 거죠. 경로 전체. 경로 전체의 효율화. 누구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비용도 같이 줄이고, 같이 뭐예요? 재고도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직적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요.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 통합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커요. 단절 없는 흐름, 그 다음에 협업, 정보의 공유, 동기화. 동기화라는 게 뭐야? 같이 계속 실시간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정답 1번. G트에 관한 설명, 7번 문제네요. G트도 가끔씩 출제되는데, G트는 과목마다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물류관리론, 화학분석론, 보관학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G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G트 방식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수량으로 정확한 납품이 요구된다. 여기는 뭐예요? 낭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G트 방식은 재고 비용의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G트 방식에서 공급자와 발주자는 장기적인 종속 관계예요? 아니죠. 파트너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거. 장기적인, 여기까지 맞죠. 거래관계, 종속 거래관계 아니에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 관계를 이뤄야만 그때 필요할 때 주문이 들어오면 어때요? 파트너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평적 파트너 관계다라는 거. 여기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나머지는 봐주시고. 10번, 유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연이라고 그러죠, 지연. 유연 또는 지연, 유예. 아우, 여자 이름 같아요. 그죠? 유예, 지연. 포스트폰먼트. 뭔가 최대한 생산 시점, 완제품의 생산 시점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라는 게 바로 유예. 잠깐 헷갈리네요. 지연 또는 유예. 하나로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옳지 않은 건 뭐냐, 이거. 1번. 유통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위치와 출하 시점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연기돼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형태적 유예의 주요 사례는 상표, 부착, 포장, 조립, 수송, 보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거죠, 여기까지. 수송, 보관은 또 다른 얘기예요. 수송은 이 형태적 유예니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형태적인 어떤 효용을 창출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수송과 보관은 다른 거죠. 이건 효용 측면을 보면 이건 시간적 효용이고, 이거는 장소적 효용이고, 우리 유예를 본다면 이건 뭐예요? 위치에 관련된 거죠. 아까 창이론 있었죠, 짱이었나요? 유예 관련돼가지고 짱이란 사람, 짱과 탄이 있었죠? 형태지연, 시간지연, 장소지연. 형태지연, 이건 뭡니까? 시간지연이죠, 이건. 시간지연. 이건 위치니까 장소지연이 되겠죠. 수송은 장소지연, 보관은 시간지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형태적 유예는 여기까지. 얘네들은 아니다. 뭐 이런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리까리하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1번 채찍효과 또 나왔어요. 별표. 방지하기 위한 노력,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 시점 정보가 공급체인 상류에 제공되어 정보 가시성을 확보한다라는 거.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공급체인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예측 기술 및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각자의 예측, 이게 뭐예요? 개별 예측이라고 그랬죠.
개별적인 수요 예측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수요 예측이 아니라 통합적인 수요 예측을 해야 돼. 통합적 아니면 총괄적인, 집중적인 아니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집중돼야 되는 거죠. 정보가 한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갖다 실시간 공유하는 거죠. 실시간 공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협업이라는 게 필요하다. 협업.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보의 집중화, 통합적인 수요 예측, 협업, 실시간 공유. 이게 뭡니까? SCM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2번은 당연히 틀렸죠. 정답 2번이에요. 나머지 문제 보시고 12번 보도록 하죠. 12번. 어떤 집배송센터의 집화 작업에서 연속된 5개 공정별 사이클 타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정 개선 후 1공정의 사이클 타임 50% 줄일 수 있었다. 50% 줄일 수 있었다는 뭐예요? 8분에서 4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4분. 개선 후 에로 공정명, 에로 공정의 사이클 타임, 공정 효율은 얼마입니까? 일단 얘가 이제 8분에서 4분. 원래는 얘가 제일 길었죠. 얘가 에로 공정이었어. 근데 얘를 50% 줄였어요. 그래서 4분으로 줄였어. 4분이야. 그러면 나머지 2, 3, 4, 5 공정에서 이제 에로 공정은 어디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가 6분 제일 길죠. 그러니까 4공정 6분 이거죠. 이거. 정답 이거네. 이거. 풀 필요도 없어요. 보면 에로비 라인 오브 밸런싱 한번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4분, 5분, 4분, 6분, 4분 이렇게 되면 됐고요. 여기 에로 공정이 이거잖아요. 6분이잖아요. 6분. 6분 곱하기 총 공정수는 5공정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근데 이게 75%가 나오지 않고 76.7%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에라죠? 에라 이거. 에라. 76.7%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도매 배송업체가 상품 보충 시간을 관리하는 경우로 상품 보충 시스템이 실행될 때마다 판매, 재고 정보가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얼마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좋죠. 이게 보면 판매, 재고 정보가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전송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포스 데이터가 누구한테?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자로 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얘기죠. 이게 CRP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CRP에는 VMI와 그다음에 CMI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제조업체의 상품 보충 시스템에서 미래의 상품 수요량 예측 데이터로 활용되며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 공정에서는 생산량 조절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포인트는 누구예요? 벤더. 제조업자죠, 제조업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죠, VMI.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3번.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17번. SCM 응용 기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CRP, CAO 쭉 나와 있죠? 자, 보면 CRP는 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고 보충이죠. VMI, CMI. 자,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관하지 않고 바로 나간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크로스토킹이죠. 1번 나가리. 틀렸죠? 2번 CAO는 컴퓨터 어시스트, 그 다음에 오더링 이렇게 있죠.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근거로 상품을 그룹화하여 관련된 상품을 그룹화하는 거 뭐예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이거는 CM이라고 합니다. 2번도 틀렸죠. CAO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에요. 자동 발주 시스템. 컴퓨터로 발주하는 걸 도와준대. 자동 발주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OMS라고 있어요. OMS. 오더링 매니지먼트 시스템, 주문 관리 시스템. 여기 보면 CAO라는 게 있고 EOS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동 발주 시스템이에요. 3번 ERP는 제조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생산계획, 수요예측, 재고보충. 이게 뭡니까? 계획하고 수요예측하고 재고보충. CPFR이죠. CPFR.
4번에 보면 크로스토킹이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토킹, 기업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정보. 기업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보 관리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ERP죠. ERP. 1번, 2번, 3번, 4번 다 찍찍찍찍 나가게 됐죠. 정답은 5번 되겠어. 5번. VEMI. VMI가 생각보다 시험에 상당히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8시간에 걸쳐가지고 18강에 걸쳐가지고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물류관리론은 우리 여타 5과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 빈출되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문제 풀어주시고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